로사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는 즐거움의 로사입니다. 오늘은 나태주 작가님의 외할머니와 그의 1월의 기억이라는 수필 두 편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작가님의 외할머니는 작가님 나이 3살부터 12살까지 9년 동안 단둘이 살면서 길러주셨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를 비롯하여 교직에 있을 때도 작가님과 함께 살면서 밥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외할머니는 작가님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넘치는 사랑을 주셨으며 작가님의 모성은 어머니가 아닌 외할머니였다고 할 정도로 할머니에 대한 애착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1월의 기억은 외할머니 떠나신 날에 대한 회고인데요. 외할머니를 보내고 그리움에 함께 살았던 외갓집을 돌아보았다는 이야기로 두 작품 다 외할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형제가 많은 집의 막내여서 외가와 외할머니라는 존재를 모르고 자랐고요. 제 아이들도 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고 또 아들만 있어서 저는 외할머니는 되지 못하지만 외할머니란 말은 참 정겨운 단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외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노년이신 작가님의 자세한 내용의 수필 두 편 함께 감상해 보세요.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외할머니 나태주. 사람은 누구나 그 유년의 삶이 중요하다. 어떤 환경에서 누구와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사람의 생애 전반을 지배하는 요인이 된다. 더구나 예술인에게 유년의 경험은 크게 작용한다. 유년의 경험이 그가 생산하는 예술 작품의 기조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 어렵게 성장하고 어렵게 어른이 됐다. 1945년 해방둥이, 5년 만에 일어난 한국전쟁, 청소년기에 맞은 4.19와 5.16, 그리고 월남 전쟁의 파병까지 나약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이었으나 그런대로 잘 버텨온 것이 스스로 신기하기까지 하다. 애당초 태어나기를 튼실하지 못했다. 키가 작았고 몸집이 작았다. 늘 잔병을 몸에 달고 살았다. 궁핍하고 힘겨운 시절, 자칫하면 꺼져버릴 뻔한 촛불이었다. 그런대로 잘 견디고 잘 살아남은 것은 누군가의 보살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보살핌도 있었지만 나의 유년을 지켜준 어른은 다름 아닌 외할머니다. 3살부터 12살까지 9년 동안 외할머니 품에서 자랐다. 물론 어머니 등에도 업혔겠지만 나의 기억에는 외할머니의 등이 유일하다. 외할머니의 등은 넓고도 푸근했다. 그 등에 업혀서 자장가를 들었고 콧노래를 들었고 옛 이야기를 들었다. 물론 밤하늘에 별들을 우러렀을 것이요 저녁마다 대숲에 깃들여 제제거리는 참새떼의 지절거림을 들었을 것이다. 젖꼭지라 해도 나에게는 외할머니의 젖꼭지가 역시 유일한 젖꼭지다. 외할머니의 젖꼭지는 컸다. 그 빈 젖꼭지를 물고 3살 때부터 칭얼거리다가 잠들곤 했다. 나에게 대한 외할머니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다. 무엇이든지 내가 우선이었고 당신은 차선이었다. 먹는 것도 그랬고 잠을 자는 것도 그랬다. 끼니조차 힘든 집이었지만 외할머니는 절대로 나를 굶기지 않으셨고 험한 음식을 먹이지 않으셨다. 추운 겨울밤 잠자리에 들 때도 당신이 먼저 이불 속으로 들어가
몸으로 덮여놓은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잠들게 해주셨다. 비록 궁핍하고 외롭고 힘들게 자랐지만 유년의 기억이 어둡지 않은 것은 오로지 외할머니의 바람막이 덕분이다. 외할머니는 참으로 외롭고도 슬프게 한 세상을 살다가 가신 분이다. 당신의 어린 나이 16세 우리 어머니인 딸 하나를 낳아 길러 시집 보내고 뒤이어 남편마저 병으로 잃은 다음 세상 천지에 혈혈 단신 당신 혼자가 되신 것이었다. 그런 차제의 3살짜리 외손자인 나를 받아서 길러주신 것이다. 그렇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외갓집에서 자라다가 일단 나는 부모님이 계신 친가로 옮겨가서 잠시 중학교 시절을 보냈지만 외할머니는 그 뒤에도 기회만 되면 나와 함께 사셨다. 아니, 내가 있는 곳으로 와서 비틀거리며 사는 외손자를 지켜주셨다. 그런 입장에서 외할머니의 일생은 외손자인 나를 지키며 살아온 일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우선 1960년 고등학교 시절 1년을 공주에 와서 밥을 해주셨고 1965년 경기도 연천의 군남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할 때도 1년 동안 그 먼 곳까지 와서 밥을 해주셨으며 또 1969년 군대에서 돌아와 복직한 후 한 여성에게 실연을 당하고 고향 학교로 내려왔을 때에도 1년 동안 함께 살며 밥을 해주시었다. 오늘에 와서 생각해 볼 때 외할머니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다. 당신이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신 일만 있었지 내 편에서 당신을 위해 해드린 일이 도무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가진 것 가운데 무엇이든 귀하고 좋은 것은 아낌없이 나를 위해 주셨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한 차례 나의 청을 거절하신 일이 있다. 공주에서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1년 동안 쉴 때의 일이다.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대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다.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시인이 되겠다는 꿈을 가졌으니 서울로 가 서라벌 예술대학 같은 데를 다니고 싶었다. 생각 끝에 외할머니에게 말했다. 외할머니 가지고 계신 논 너마지기를 팔아서 달라고. 아, 그것은 얼마나 무모하고도 끔찍하고 가당찮은 청이었던가. 그 논 너마지기야말로 외할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재산이며 외할머니로서는 마지막 삶의 젖줄과 같은 땅인데 그걸 내 욕심에 눈이 어두워 팔아달라 우겼으니 오늘에 와서도 한없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겠다. 그때에도 외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얘야, 외갓집 재산이나 처갓집 재산 가지고 잘 되는 사람 내가 이적지 보지 못했다. 그것은 우회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외할머니로서는 강한 거부의 말씀이었다. 사람은 그렇게 어느 순간 누구에겐가 악마가 되는 때가 있다. 소름 끼치도록 부끄럽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겠다. 그러나 그 뒤에도 외할머니는 나에 대한 당신의 지지와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다. 내가 어른이 되어 결혼하기 전까지 나를 서슴없이 울 애기라고 부르셨다. 당신에겐 여러 명의 손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자라고 하면 오직 나 하나를 두고 하는 말이다. 나에게도 역시 모성은 어머니가 아니고 외할머니였다. 그런 점에서 나는 또 어머니에게 송구스런 마음을 갖는다. 실상 두 분은 나를 사이에 두고 묘한 감정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외할머니가 나의 인생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외할머니는 비록 당신의 삶이 가난하고 고달팠지만 결코 소망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함부로 불평하지 않으셨으며 세상 모든 일에 긍정적이셨다. 낙천적이기도 하셨다. 내가 만약 고달픈 인생길에도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왔다면 외할머니가 당신의 삶으로 직접 보여준 교훈 탓이다. 그런 점에서 외할머니는 나의 가장 좋았던 첫 번째 스승이었다 할 것이다. 그해 1월의 기억. 나의 외할머니가 세상을 뜨신 것은 1981년 12월 25일, 바로 예수님 태어나신 크리스마스 날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소식을 듣고서도 곧장 고향으로 갈 수 없었다. 바로 전문과정의 방송통신대학교 졸업시험이 있는 날이 그날이었기 때문이다. 고향에서 살며 고향 학교에서 근무할 때는 그냥 내 좋은 시나 쓰면서 일생을 살자 그랬는데 1979년 고향을 떠나 공주로 이사하고 공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생각이 달라지고 말았다. 교직 성장을 하거나 교직 사회에서 그런대로 행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마침인 사범학교 졸업의 학력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것이다. 교직 성장에 필수적인 것이 학력이라는 걸 알게 되어 뒤늦게 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 공부를 하던 시절이었다. 울면서 속으로 울먹이면서 2년제 초급과정 방송통신대학교 졸업시험을 마치고 이튿날 부랴부랴 외갓집을 찾았다. 평생을 선하게 사시며 이웃들에게 덕을 베풀며 사신 분이라 상가에는 동네 분들이 많이 와 있었다. 마지막 인사라도 드리러 가셨던 길인가. 외할머니는 외할아버지 산수가 있는 박절매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 개울의 둑길 위에 쓰러지신 걸 집으로 옮겼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한다. 향년 71세였다. 눈을 감고 누워 계신 외할머니의 표정은 매우 편안하고 그윽했다. 평소에 뵙던 것보다 얼굴이 고우셨다. 외할아버지를 만나서 그러신 것일까? 나는 속으로 울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란 찬송가를 작은 목소리로 불러드렸다. 그 다음 날은 외할머니 출상일. 새로 마련한 산소에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무덤을 이장하여 합장으로 모셨다. 외할아버지 돌아가신 것이 1948년이니까 33년 만에 두 분이 만나는 자리였다. 하지만 나는 외할머니 시신이 무덤 속으로 내려가는 하관 의식조차 보지 못했다. 풍수를 보아주는 쥐관의 주문에 따라 을류생은 피하는 게 좋다는데 내가 바로 을류생이었기 때문이다. 한겨울인데도 날씨는 포근했고 장례의식은 아버지와 어머니 주관으로 순조롭게 마쳤다. 그렇게 외할머니 장례를 모시고 나는 다시 공주로 돌아왔지만 자꾸만 외할머니 생각이 났다. 외할머니와 살던 집, 꼬작집 생각도 났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나는 드디어 시외버스를 타고 외가 마을을 찾았고 외갓집을 찾았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외할머니와 단둘이서 살던 집이다. 외할머니 살다 떠나신 집은 이미 폐가 수준이었다. 다만 눈이 내려 지붕이며 마당을 하얗게 덮고 있어 보기 좋았다. 마당에서 서성이기도 하고 방안을 기웃거리기도 하면서 들고 간 카메라에 그 풍경들을 담았다. 봄이 오면 그 집을 헌다는 말을 들었기에 더욱 섭섭하고 안타까운 심정이었다. 그렇게 외갓집을 살피고
다시금 들길을 걸어서 막동리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그 시절만 해도 자동차 문화가 그다지 발달하지 않던 때라 웬만한 시골길은 걸어서 다녔다. 사실 시초면 초연리 곡든마을 외갓집에서 기산면 막동리 집 너머 마을 친가를 오가는 길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수없이 걸어다닌 길이고 나 또한 어려서부터 수없이 오가던 길이고 우리 형제들도 반복적으로 오갔던 길이다. 한참 동안 그렇게 들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같은 방향으로 가는 한 사람 동행을 만났다. 나보다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는 남자분이었다. 어디로 가시는 길인가요? 어디서 사시는 분인가? 예전에는 시골길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들끼리도 정답게 말문은 트던 시절이었다. 한동안 길을 가면서 나는 그분이 외갓집 마을의 교회 목사님이라는 걸 알았다. 물론 나도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그립고 외갓집이 그리워 다녀가는 길이라는 걸 밝혔다. 그때 목사님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왔다. 제가 선생님의 외할머니를 압니다. 어떻게 아시나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몇 달 동안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어요.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었다. 어찌 그것을 겨울 눈 덮인 들길을 가는 낯선 남자분에게서 전해 듣는단 말인가? 외할머니는 천국에 가셨을까요? 그럼요. 예수님은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만난 도둑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천국에 갈 수 있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엊그제같이 생생한 기억이다. 평생을 오로지 선한 마음으로 살다 간 외할머니이시니 천국에 간 것은 분명한 일일 테지만 더구나 돌아가시기 전 교회에 몇 달 나가기도 하셨다니 더욱 분명한 일일 것이다. 그래. 외할머니는 분명 천국에 가셨을 거야. 외할머니 같은 분이 천국에 가지 않는다면 누가 천국에 간단 말인가? 그것은 1982년 1월의 일. 오늘 2024년 1월 4일로 쳐서 어느덧 42년 전의 일이다. 아, 내가 이렇게 오래 세상에 남아 살아온 사람이구나.